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국내 뉴스를 보다가 해외로 눈을 돌리면 크게 다르지 않은 또 다른 사건들을 마주할 수 있는데요. 사람 사는 세상은 다 똑같아도 그 세상을 해석하는 눈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눈을 가지신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 눈과 눈 사이에 해안이라고 해서 제3의 눈이 삼지안 뭐 이런 얘기는 그렇죠. 그런 종교적으로 얘기 그런 예. 얘기 하잖아요. 늘 국제 정치를 보면서 여기에 딱 해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이 눈이 좀 살짝 보이는 것 같은데 지금. 네, 오늘도 열심히 예. 제 나름대로 저는 있다고 생각하면서 국제 정치를 설명을 하니까요. 예. 여러분께도 좀 그런 해안이 보이는 그런 설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는 진짜 물어보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이제 미국의 시스템이라는 게 결국은 이미 다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후보로 뽑힌 상황이고 전당대회는 약간 이제 축제 같은 분위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민주당이 조금 굉장히 의미심장한 게 많이 나왔는데 일단 유명 인사들 총출동했다면서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였다면은 흥행을 장담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해리스로 바뀌면서 일사불란하게 모든 혼란 거의 없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걸 쭉 상승세를 이어가지고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팍 하고 좀 터트려 보자라고 아주 작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아예 드레스 코드까지 정해줬어요. 첫째 날은 뭘 입고 둘째 날은 뭐 입고 마지막 날은 뭘 입어달라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번 전당대회를 보면서 그래도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주려고 하는구나를 좀 볼 수 있었던 게 첫째 날 원래 이제 현지 시각으로 19, 20, 21, 22 이렇게 4일간 열리는데요. 예. 공화당 전당대회 한 달 전에 열렸었거든요. 그때랑 비교를 해보면 거의 비슷한데 일단 그 세 번째 되는 날은 부통령 후보 월즈 주지사가 이제 본인이 부통령 후보로서 수락 연설을 하는 게 제일 핵심이고요. 예. 마지막 날은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본인이 이제 후보로서 수락 연설을 하는 게 아마 하이라이트가 될 겁니다. 그런데 첫째 날은 주인공이 바이든 대통령이었어요. 마지막에 이제 등장을 해서 나의 횃불을 해리스에게 넘기겠다. 그때 또 해리스가 깜짝 등장을 해가지고 너무 고생 많았고 그 바이든도 나는 정말 나의 조국을 너무나 사랑했고 예. 나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쳤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바이든 고생했다라는 분위기를 형성을 쫙 잘 해줬습니다. 그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도 전 국무장관도 나와가지고 나는 유리천장을 못 뚫었지만 우리 해리스 부통령은 여성으로서 유리천장을 뚫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여러분 힘을 좀 모아달라라고 확실히 바이든을 예우하면서 해리스를 다 끌어올리는 그 모습을 딱 연출을 했고요. 두 번째 날은 아무래도 그 사실 첫째 날이나 셋째 날 넷째 날 하이라이트가 있는 거에 비해서 둘째 날은 별로 없거든요. 예. 그래서 요때를 장식한 건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제 해리스 부통령을 이제 후보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했을 때 그 지지 선언을 조금 안 했어요. 네. 그래서 뭐 자기 부인 미셸 오바마가 후보가 되길 원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약간의 논란들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결국은 전면에 좀 등장했습니다. 그 사실은 겉으로 볼 때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내부적으로 나온 얘기는 정반대의 얘기였어요. 바이든보다는 그러니까 오바마는 아직도 젊잖아요. 예. 그리고 이미 8년간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사실은 가장 입김이 센 사람이 가장 큰 세력이 오바마 전 대통령이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가장 늦게까지 지지 선언을 안 한 이유는 뭐냐면 본인이 일찌감치 해버리게 되면 일단 약간 급도 좀 떨어져 보일 것뿐만 아니라 예. 바이든 대통령하고 가뜩이나 조금 사이 안 좋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여기에 확신을 심어줘 버리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으로 안 된다, 교체해야 된다 이런 거를 오바마가 주도하고 있다 이런 네, 얘기들이 있었죠.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예. 그걸 확인시켜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본인도 대통령을 했었고 어쨌든 자신이 대통령 하던 시절에 부통령인데 예. 그래서 가장 이제 마지막까지 신중한 모습으로 딱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등장을 한
저는 그런 걸 노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연설에서도 사실 여기 전당대회가 열리는 곳이 일리노이주 시카고거든요. 본인이 예. 이제 여기서 주로 활동을 했었어요. 시카고 주지사였죠. 그러니까요. 주지사가 아니라 그 연방 상원의원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정치적 고향이다라고 하면서 딱 등장을 해서는 앞서서 딱 본인의 부인을 먼저 내세우고 미셸 오바마는 워낙 연설 잘하니까요. 그 다음에 딱 나오면서 오바마는 특유의 능글거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셸 다음에 연설하는 멍청이에요. 저는 이러면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면서 굉장히 대미를 장식했다고 하는데 요게 지금 다 생중계가 됐다고 그러거든요. 예. 사실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본인의 목소리를 미 전역에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거든요. 예. 사실은 이게 쉽지 않은 기회이기 때문에 여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연설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원한대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가 완벽하게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공무원이 인기가 없는 이유가 페이도 별로 세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능력 있으면 민간 기업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를 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니고 선출직 공직자 특히 고위직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그걸 바탕으로 그 경력을 바탕으로 민간 기업의 고문도 할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다니면서 강연을 하면서 벌어들이는 돈이 어마무시하잖아요. 예. 오바마 부부가 그걸 어마무시하게 하고 있거든요. 나는 지나간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를 제대로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저는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3일째 되는 날은 아마 월즈 부통령 수락연설 그리고 마지막 날 해리스 부통령이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서 수락연설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약간 이제 민주당 분위기가 이렇게 좋은 이유는 다른 것보다도 지금 최근 여론조사가 지금 되게 좋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소위 말하는 스윙 스테이트 경합주라고 불리는 데에서 전에는 약간 해리스가 처음 나왔을 때 약 열세거나 비슷비슷하거나 그랬는데 요즘은 해리스가 오차 범위 밖으로 앞서는 것도 막 나오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거의 대부분이 정해져 있고 7곳, 최대 7곳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과연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최근에 미국 선거 예측 기관인 사바토의 크리스털 볼이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해리스가 트럼프를 앞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선거인단을 누가 더 많이 확보했느냐 이런 얘기들에서 해리스가 훨씬 트럼프보다 많은 선거인단을 확보를 하는 거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거든요. 예.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분위기를 사실 전당대회 이후로도 70여일이 남아있는 그렇죠. 기간이 남아있잖아요. 2달 이상 남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까지는 해리스 자체의 역량으로 끌고 온 게 아니고요. 민주당이 너무나 후보 교체를 잡음 없이 잘 이끌어냈고 언론도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언론들도 너무나 일사불란하게 잘 움직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바이든의 등을 돌렸던 민주당 지지자들이 해리스라면 해볼 만해라는 식으로 특히 젊은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많이 뭉쳤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해리스 자체보다는 그 주변에서 많이들 분위기를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앞으로 남은 전당대회 이후에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은 결국은 해리스의 역량의 문제인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해리스가 무엇을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정책들이 막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나온 정책들을 가지고는 사실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너무 모호할 뿐만 아니라 구체성이 떨어지고 이건 너무 포퓰리즘적이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걸 얼마만큼 제대로 유권자들에게 제가 이거를 정확하게 하겠습니다를 알겠습니다. 설득력 있게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문제죠. 시간이 많지 않아서 요거는 꼭 여쭤봐야 돼요.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거는 해리스냐 트럼프냐에 따라서 한반도 정책도 바뀌고 우리 정치권도 좀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미국 민주당 축청으로 여야 의원 5명이 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해리스 면담한다고 하거든요. 최영두, 조정은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민주당에는 김영배, 김한규 의원 그리고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메시지가 지금 미국 민주당에서 좀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네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언론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하는 거죠. 아, 그런 건가요? 네, 이번에 18일 날 민주당의 새 정강 발표됐는데 거기서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북한 문제, 특히 북핵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 관련해서 이번에 북한 비핵화라는 장기적 목표 빠졌습니다. 그럼 왜 빠졌냐라고 물어보니까 콜린 칼 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당장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 인식 때문에 그거 빠졌는데 뭐 트럼프가 어차피 돼봤자 맨날 동맹들한테 돈만 달라고 할 거 아니야. 민주당은 적어도 그 정도는 아니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민주당은 은밀하게 공화당의 트럼프는 대놓고 사실은 한국에 대해서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건 저는 표현 방식의 차이일 뿐이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다르진 않다. 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트럼프가 워낙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어떤 밀착을 내세우면서 자랑을 하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런 독재자하고 손 안 잡을 거야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정작 본인들이 정권을 잡으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될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김준일의 뉴스공감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모시고 지금 미국 전당대회 얘기 그리고 거기에서 한국 관련 메시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평론가님한테 여쭤본 거는 미국의 민주당의 어떤 대한국 메시지가 상당히 우호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다 얘기를 하니 그거 아니야 우호적인 거 아니라니까 지금 한국 지금 무시당하고 있을 수도 있어 이런 식의 이제 평론을 이제 평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거는 일단은 트럼프는 트럼프의 장점이 있고 그러니까 뭐 미국 공화당은 공화당의 장점이 있고 민주당은 민주당의 장점이 있잖아요. 네. 트럼프는 이제 내가 김정은은 제일 잘 알아. 그렇죠. 김정은하고 나하고 내가 대통령만 되면은 원샷으로 다 해결할 수 있어. 약간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도 한국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좀 더 내야 되지 않겠어? 주한미군 그렇죠. 철수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미국의 이제 민주당에서 나온 얘기는 트럼프는 동맹은 이제 보호비를 뜯어야 될 대상으로나 보지. 이거 뭐 클럽에 가입비 내야 될 대상으로 본다. 이게 이제 콜린 칼 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이 이제 얘기를 한 건데 네. 우리 민주당은 그러지 않아. 우리는 동맹을 전통적 동맹 보호할 거야. 이렇게 막 나오니까 네. 이거 해리스 당선 가능성도 높아지는데 우호적인 메시지 아니야? 저는 이렇게 들었거든요. 네. 제가 이제 지식이 짧은 거군요, 결국은. 아니 저는 사실 이게 약간 답답한 부분이 뭐냐면은 동맹이라고 얘기하면 좋죠. 그런데 내가 너랑 동맹을 맺어서 그 관계 속에서 우리 서로 이해관계를 잘 따져보자라고 대놓고 얘기하면 촌스럽잖아요. 근데 야 우리 동맹이잖아 알지라고 하면서 본인의 이해관계 속에서 이익을 챙기는 거. 저는 결국 민주당이 하는 짓은 그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그 바이든 들어가지고 우리 정부가 뭘 얻었죠? 동맹이라고 하면서 한미가 엄청나게 밀착하는 모습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한미일이 밀착을 했죠. 예, 정확하게는. 그렇죠. 예, 한미일이 밀착을 했죠. 심지어 일본이 우선시 됐거든요. 우리가 뭘 얻었죠? 트럼프 때하고 비교해가지고 우리가 바이든 들어서니까 이 부분이 확실하게 좋아졌고 트럼프 때 나빴던 이 부분은 확실하게 좋아져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뭐죠? 예를 들어서 주한미군 분담금과 관련해가지고 트럼프는 뭐 6배를 요구했지만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서 그거 그나마 우리 몇 퍼센트 딱 한 20% 15% 원래 인상하던 수준으로 인상하는데 그쳤어. 이거 얻은 거야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 그거 외에 사실 미국의 전술핵이라든지 전략 자산들이 들어오면서 사실 그거 관련해서 비용은 누가 되죠? 그다음에 한미 훈련과 관련해 가지고 그 비용 물론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몇 대 몇으로 나눈다 이런 거 없지만 그런 훈련 트럼프 때는 사실 안 했거든요. 안 한 이유가 트럼프가 그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거 돈 내 가지고 하는 거 힘들다. 그러니까 미국도 돈을 내고 한국도 돈을 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힘들어서 안 했단 말이죠. 그리고 돈 아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이든 들어서 가지고 그거 계속 해대면서 우리가 쓰는 돈이 얼마인지 그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계산을 해봐야지 겉으로 봤을 때 이쪽은 그래도 동맹이라고 얘기는 해주잖아. 이쪽은 동맹이지만 야 돈 내놔 이러잖아. 그러니까 민주당이 훨씬 우리한테 우호적이야.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우리 언론이 예. 늘 그 미국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얘기들이 나왔을 때 이상하게 한국의 정치 상황과 연결지어 가지고 탁
그 부분을 부각시켜서 가져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예를 들면 트럼프 재판과 관련해 가지고 사법 리스크란 단어 엄청나게 우리 언론들이 갖다 썼거든요. 예. 정작 미국에서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트럼프가 오히려 본인이 정치적 마녀 사냥을 당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게 더 지지자들한테 훨씬 더 이슈가 되고 맞다. 라고 동의를 얻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언론들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했죠?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큰일 났어. 근데 그 사법 리스크란 단어를 우리 야당 대표한테 겁나 썼던 게 우리 언론이거든. 마치 트럼프 사법 리스크라고 하면 연결되게끔 저는 의도를 가졌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 해리스가 검찰총장 출신이고 법무장관 주의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검찰총장 출신이거든요. 그거 이용해 가지고 내가 검사를 해봤기 때문에 저런 범죄자 유형을 너무나 잘 알아. 라는 얘기가 갑자기 어마무시하게 우리 언론에서는 크게 부각이 돼가지고 계속 그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범죄자 대 검사의 구도 이게 이제 우리나라 여당 그렇죠. 야당 대표랑 비슷하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여당 대표 예전에 지금 뭐 예전에 선거 과정에서 그런 비슷한 표현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는 의도를 가지고 우리 언론이 유독 부각시켜 가지고 가져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사실 사실 그런 부분을 실제로 그럼 미국 언론에서는 그가 그렇게 부각됐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실 민주당 해리스가 되나 트럼프가 되나 뭐 이제 다른 분야에서는 큰 차이가 있겠지만은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는 그 정도로 큰 차이가 있고 미국이 민주당이 되는 게 우리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따지기에는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전에 이제 민주당에서 한반도 비핵화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당 강령에서 삭제했다라고 했는데 공화당도 삭제를 했죠. 그러니까 다 이제 둘 다 삭제를 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좀 정확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은 해리스가 좀 더 이제 앞서 나가고 있고 우리나라 의원들도 초청을 받아가지고 갈 정도로 지금 미국 대선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슈 요거 저도 궁금해요. 지금 일본 기시다 우미오 총리 지금 퇴임한다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게 이제 총재 선거에 출마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9월에 있을 자민당 총재 선거 어차피 거기는 이제 자민당이 다 계속 집권을 하는 거니까 안 한다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총리가 오는 거고 기시다 우미오의 임기는 9월까지고 그런데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라고 해서 지금 퇴임하는 총리가 왜 윤 대통령을 만나지? 이게 뭐 이런 궁금증들이 지금 일고 있거든요. 일단은 왜 안 나가고 왜 총리 선거에 안 나갔는지 그리고 왜 윤석열 대통령 만나려고 하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네,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말에 터진 자민당 내 비자금 스캔들 일명 이제 20만 원 이상 이제 파티를 열어가지고 정치 자금을 모을 때 그 돈 이상을 넘기게 되면은 누가 얼마를 냈고 정확하게 이제 작성을 해야 돼요.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걸 고의로 누락시켜가지고 의원들이 돈을 더 많이 모았다라는 거죠. 그때부터 사실 지지율이 10에서 20%를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총리의 지지율이 그 정도 나오면 안 돼. 빨리 총리 바꿔야 돼라는 게 지금까지는 늘 관례였단 말이죠. 근데 기시다 총리가 아니 나는 절대 나갈 생각이 없어. 권력욕이 엄청났던 사람인 거예요. 처음에 될 때는 약간 물에 물 탄 듯 술에 물 탄 듯 뭐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이 사람은 그냥 바지로 세우기 딱 좋아. 아마 그런 판단에서 기시다를 총리로 세웠을 텐데 자민당 내에 주요 세력들이 그런데 생각보다 이 사람이 권력욕이 강했던 거죠. 버티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계속 자민당이 선거에서도 질 뿐만 아니라 지지율 회복이 무슨 짓을 해도 안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일단 외부적으로는 그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과 관련해서 처음에는 막 빠방 터뜨려가지고 제가 뭐 파벌도 해체하겠습니다 이러고 막 난리를 치더니 결국은 제대로 처벌받은 의원은 단 한 명도 없고요. 그 관련자들 밑에서 일하던 실무진들 솜방망이 처벌 잠깐 끝났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처리해 주는 그 사람을 검찰총장이 임명을 했어요. 지난달에. 그래가지고 여론이 더 안 좋아진 거죠. 굉장히 어디선가 기시감이 드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일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기시다 총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해준 그 사람이 검찰총장이 되니까 여론이 더 안 좋아졌죠. 그러면서 기시다 너는 왜 거기서 처벌해서 빠졌어? 넌 징계 대상에서 왜 빠졌니? 근데 정작 그걸 통해 가지고 당내 최대 파벌이라고 하는 아베파는
해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기시다 입장에서 너무 좋은 딱 모습이 된 거예요. 근데 여론은 나빠진 거죠. 그리고 당 내에서도 기시다의 지지율이 무슨 짓을 해도 안 올라간다. 기시다는 본인이 엄청난 외교통이라고 늘 자랑을 했기 때문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아베 신조 2차 내각 될 때 이 사람이 외무상이었어요. 예, 예. 그래서 그 위안부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국민에게 엄청난 분노를 일으킨 그 합의도 이 사람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엄청난 외교적 이벤트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20%를 넘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된다. 이제 너 나와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는 본인이 더 이상 험한 꼴 당하기 전에 사실은 지금 딱 외교적 성과를 내세울 수 있는 이 시점에서 퇴장을 하는 게 본인의 앞으로도 의원을 계속해야 되죠. 그리고 네. 그 의원 자리 자기 자식한테 물려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자민당 내에 계속 있으려면은 적당한 선에서 물러나야지만 그 후위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결정을 내렸다고 보고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퇴임 직전에 국가 정상이 가가지고 뭔 약속을 하겠어? 또는 그 사람이 한 약속이 뭐 그렇게 힘을 가지겠어? 예.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게요. 근데 하필이면 한국을 온대잖아요. 예. 그 윤석열 이유 대통령 만난다. 그건 뭐냐면은 기시다 총리가 판단했을 때 자기가 총리로 있으면서 가장 최대의 성과는 한일 관계 개선이라고 본인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 예. 일본은 단 하나도 양보하지 않고 한국의 일방적인 양보로 모든 걸 다 얻어냈습니다. 일단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했죠. 예. 이건 일본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취소미야. 완전 정상화시켰어요. 그리고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해가지고 한국 정부가 앞장서서 제3자 변제안 하겠습니다. 라고 자발적으로 얘기를 해줬죠. 그리고 이제 물컵의 절반은 이제 우리가 채웠으니 일본이 채울 것이다라고 박진 당시 외교부 장관이 얘기를 했는데 일본은 안 채웠죠. 일본 기업들은 아무도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들한테 분명히 오더를 내렸습니다. 들어가지 마라라고. 그리고 사도강산도 우리 한국 정부의 일방적인 양보로 세계유산 등재를 해줬어요. 예. 자. 마지막에 퇴임을 하면서 본인이 확실하게 성과로 내세울 만한 걸 딱 정리하기에는 한국 방문이 너무나 좋은 거죠. 여러분 기억을 잘 떠올려 보세요. 자, 만약에 기시다가 한국을 방한하게 되면 일본 언론에서 기시다가 한국과의 관계에서 어떤 것들이 이뤄냈는지 성과가 엄청나게 보도될 거 아니에요. 예. 그걸 마지막 퇴임 선물로 본인이 가져가기엔 너무 좋은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과연 기시다가 방문하는 게 좋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좋아서 만나시는 건가요? 제가 잘 이제 지식이 짧아서. 아니 우리 국민들이 지금 반일 감정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그냥 쳐다보면은 화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뭐 대통령이나 정부의 입장은 또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네. 잘 모르겠어서. 예. 그래서 아마 반일 감정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기시다 그럴 총리가.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면은. 예. 그래서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한일 관계와 관련해선 일본 언론이 늘 먼저 보도를 했고요. 우리 정부는 대통령실은 늘 결정된 바 없다. 우린 잘 모르는 사실이다라고 발뺌하다가 나중에 꼭 일본 언론이 보도한 내용대로 흘러갔잖아요. 이번에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구체적으로 다음 달 6일 7일 방문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우리 대통령실은 정해진 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군요. 요즘 뭐 가뜩이나 이제 좀 분위기가 안 좋아요. 요즘 여러 가지 이제 독립기념관 장 논란도 있고 그래가지고 게다가 뭐 일본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일본 극우 인사들이 지금 반으로 갈라진 한국의 광복절 경축식을 조롱했다 뭐 이런 언론 보도까지 나와서 일본과의 감정이 상당히 안 좋은데 어떤 정상회담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태국 총리 논란 한번 얘기할게요. 지금 태국에서는 돌고 돌아서 탁신 전 총리에게 권력이 넘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그의 막내딸 패통탄 친나와시 신임 총리가 되고 탁신도 사면을 받았는데 자 이게 탁신 정말 오랜만에 듣는데 근데 진짜 굉장히 정치를 오랜만이에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예. 탁신 전 총리는 태국하면 탁신 총리가 생각날 것 같아요. 그럼요. 예, 네. 맞아요. 그래서 항상 태국하면 또 하나 노란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과 빨간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이 늘 그 뭐 서로
맞불 시위 벌이고 뭐 이런 얘기들 나왔는데 그러니까 제 느낌은 탁신이 네. 거의 푸틴급이에요. 몇십 년째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다. 느낌이 태국에서 약간 그런 느낌인데 네. 뭐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가요 지금? 자, 그러면 탁신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왜 그렇게 지금 노란 티셔츠, 빨간 티셔츠에 맞불 시위가 딴 게 아닙니다. 예. 왕실 쪽 사람들과 왕실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예. 탁신을 지지하는 사람들 간에 지지자들 간에 시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럼 도대체 수많은 총리들이 있었을 텐데 왜 탁신이라는 총리에 대해서 이렇게 지지자들이 계속 지지 시위를 할 정도로 엄청나냐. 탁신은 원래 재벌 출신이에요. 예. 재벌 출신인데 그전까지는 태국에서 단 한 번도 빈민층, 농민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복지 혜택을 제대로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추진해 본 정부가 거의 없다고 해요. 그런데 탁신이 본인은 재벌이지만 난 돈이 많지만 그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처음으로 그 사람들이 와닿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 총리가 우리를 위한 정책을 해주다니 거기에 감동을 해서 탁신 전 총리에 대한 지지율이 엄청 높은 건데요. 예. 이 사람이 2001년에 총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지율도 높았고 인기가 좋았는데 2006년에 해외 순방을 간 사이에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예. 이걸 내버렸다가는 진짜 탁신이 푸틴급 독재를 할 것 같은 불안감이 들고 장기 집권할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선거를 통해서도 어쨌든 그렇죠. 계속 인기가 높으니까.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제 권력을 많이 독점할 것 같은 불안감이 드니까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축출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졸지에 해외 순방을 갔다가 그리고 그 축출하면서 여러 가지 혐의를 붙였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못 들어오고 해외를 떠돌았단 말이죠. 그 사이에 본인의 여동생이 이라고 하는 여동생이 또 총리가 됐었는데 그 총리도 군부 쿠데타에 의해서 2014년에 쫓겨납니다. 그래서 2014년에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은 이후에 그 군부가 군복을 벗고 민간 정당을 만들어서 지난해 5월에 총선에서 물론 1위는 못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고 있는 동안 개헌을 해버려요. 그래서 예. 본인들한테 유리하게 본인들이 그러니까 군부가 딱 그 지명할 수 있는 250명의 상원 의원을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총리를 뽑을 때는 하원과 상원이 함께 투표를 해서 그 과반 이상을 얻어야지만 총리가 되게끔 만들어 버려요. 무슨 얘기냐면 민간에서 아무리 제1당이 돼도 이 상원 250명이 있으면은 총리가 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군부 세력과 손을 잡지 않고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지난해 5월 그 총선에서 사실 이 탁신 전 총리의 딸이 대표로 있는 정당이 푸아타이당이라는 정당이었는데 인지도는 가장 높았죠. 인지도는 가장 높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젊은 층들 입장에서는 그 사이에 왕실에 대해서 반대, 개혁을 요구하는 민주화 시위가 길게 이어지면서 푸아타이당보다는 전진당이라고 하는 왕실 모독죄를 저희가 개혁하겠습니다. 군부 세력을 몰아내겠습니다. 태국을 민주화 제대로 시키겠습니다라고 하는 젊은 층들을 사로잡는 전진당이라는 정당이 엄청나게 인기를 끕니다. 그래서 예. 여론조사 결과라든지 예상을 뒤엎고 전진당이 1위를 해요. 심지어 그 수도인 방콕에서 한 개 선거구만 빼고 선거구를 다 전진당이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대단하네요. 예.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지난 7일에 태국의 헌법재판소가 입헌군주제를 전복하려 하는 혐의, 그러니까 왕실 모독죄를 손보겠다는 것 자체가 이건 입헌군주제를 전복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다라고 해서 전진당을 해체시켜버립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제1당이 됐지만 어쨌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원에 막혀서 제1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지 못했고요. 자, 1당이 계속해서 총리가 못 되니까 여러 번의 투표를 해도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2당이 된 푸아타이당이 군부 세력하고 손을 잡고 연립정부를 구성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원래는 패통탄 이 탁신 전 총리의 딸이 본인이 계속 차기 총리로 하마평에 올랐지만 이게 너무 눈치가 보이고 속 보이니까 살짝 딴 사람을 세웠어요. 예. 근데 이 사람마저도 친탁신계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총리가 되자마자 탁신이 태국에 들어옵니다. 사면을 받은 거군요, 그러니까. 사면을 그 당시에 받진 않았어요. 아. 들어가 내가 재판 받겠다. 하고 들어온 거죠. 들어왔는데 이제 현장에서 바로 이제 체포가 된 거예요. 예. 체포가 됐는데 구금이 됐는데 그날 밤에 몸이 안 좋아져서 경찰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그게 사전에 다 약속이 돼서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재판에서 8년형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왕실에서 1년형으로 감형. 그리고 딸이 16일 날 총리가 됐거든요. 다음 날 바로 사면. 상황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참 복잡한데 어쨌든 제가 이제 이게 뭐 전 세계의 정치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태국은 가끔 이제 보는 이유가 여기에 국왕이 예전의 국왕은 굉장히 존경받던 국왕이하고 집회도 있는데 그 아드님은 굉장히 좀 망나니로 유명해가지고 태국의 이제 왕실의 권위도 떨어지고 입헌군주제 이런 것에 대한 회의감도 많이 들고 그 와중에 군부 쿠데타도 일어나고 막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저는 약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태국이 우리나라보다 60년대 이럴 때는 훨씬 더 잘 살았는데 대한민국은 정말 이제 쿠데타 걱정 없는 세상이 되는 대단한 민주주의 국가가 됐구나. 그래서 예. 태국 젊은이들이 반정부 시위 벌일 때요, 민주화 시위 벌일 때 이렇게 K-팝을 정말 많이 불렀대요. 한국처럼 되고 싶다고. 예. 그러게요. 합니다. 예, 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예, 우리도 어쨌든 대단한 나라고. 그럼요. 예. 예.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또 어렵게 지켜온 민주주의를 앞으로도 잘 지켜나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그건 많이 시민의 몫입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열심히 지켜야 됩니다. 이제 오늘 국제정치 뉴스공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문희정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